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석현님의 인문학 서적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모모북스에서 펴냈습니다. 박석현님은 인문학 강사이시며 20년차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데요. 기존 저서는 SBS 8시 뉴스, PBS 라디오, 동아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 현대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서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글이 깨달음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서로 올바른 지혜를 향유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공부, 사람, 습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챕터들을 골라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한국 인문학의 정수, 다산의 마지막 편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은이 박석현, 다산의 마지막 편지.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배움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 수가 없다. 배움의 뜻을 두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문의 뜻을 두려면 먼저 바탕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그 바탕은 바로 효,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재, 형제 간의 우애이다. 그것으로 바탕을 세우면 자연히 학문은 몸에 배게 되고 학문이 몸에 배고 나면 독서는 별도로 그 세부 단계를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난한 학생으로서 처신을 잘하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를 하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러운 집안 아이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마을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가까이에 두고 스승으로 삼을 책 한두 권을 갖는 것이 독서의 큰 보람이요 행복이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멋진 글귀가 쓰여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지금은 익히 알려진 글이지만 나는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멋진 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무척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로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만든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책을 대해야 하는 자세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서삼독이라는 한마디는 꼭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서삼독이란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의 문장을 읽으며 책을 만나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니 늘 기억하며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는 것이 좋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늘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위대한 사업가들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독서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만큼 독서란 중요한 것이고 결코 내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말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독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 독서는 취미가 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스운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책을 읽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쓰신 유명한 글귀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남에게 가시 돋친 말, 즉 비방하는 말만 하게 된다는 뜻이다. 책을 통해 보다 지혜로워지라는 안중근 의사의 넓고 깊은 뜻이겠으나 이를 나만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보았다. 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입에 가시가 돋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을 읽되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입속으로 웅얼거리듯이 조용히 읊조리며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책의 내용이 좀 더 쉽고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책을 인지하기가 조금은 쉬워진다. 먼 옛날 선비들이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이라고 소리를 내어 책을 읽었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는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가장 꺼린다. 든 것 없이 허세를 부리고 들떠 조급한 것은 덕을 망치는 기틀이다. 차분히 가라앉혀 꼼꼼히 읽어야 기억되어 남는 것이 많아지고 삼가고 묵직하게 해야 자질이 아름다워진다. 독서법 증례 중에서. 또한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꼭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며 한 권의 책만 읽는다고 하여 이 또한 좋은 것이 아니다. 책만 많이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부질없는 짓일 테고 한두 권의 책만 읽고 어디 가서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우스울 것이다. 본인이 활자 중독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책만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독서량에 자아도취되어 책을 그저 많이만 읽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또한 다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한 행동일 테니 이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 어느 정도의 양은 읽어야 할 것이나 부디 정독과 다독의 사이에서 잘 판단하여 나에게 맞는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일본의 하시모토 타케시가 지은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이 있다. 슬로우 리딩의 창시자인 하시모토 선생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배움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주고자 은수저 슬로우 리딩법을 고안해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으로 중학교 3년 과정 내내 수업을 진행한다. 은수저는 도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었던 단편소설이다. 주인공이 책상 서랍에 있던 작은 상자 속의 은수저를 우연히 발견하며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는 내용인데 신문의 연재소설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다. 또한 주인공의 성장기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하시모토 선생의 슬로우 리딩 교육법은 더 많이, 더 빨리라고 외치는 요즘의 교육에 경종을 울린다. 중학교 3년 내내 은수저라는 소설책으로 배운 아이들은 모두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하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다. 그 주기를 다시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서 그의 교육법은 검증되었다. 공부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와 선생들은 그럼 논다는 기분으로 하면 되지 않겠니? 하고 말한다. 하시모토 선생은 그렇게 말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재를 개발하고 교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슬로우 리딩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주로 읽는 아동도서와 동화책에 담긴 내용을 결코 가벼이 생각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17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는 어릴 적 부모님과 유치원, 그리고 책에서 모두 배운 것들이다. 작고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생각하여 가치가 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행복과 깨달음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이동을 기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들, 그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논어와 서양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한다고 하여도 받아들이는 이의 그릇이 작다면 티끌만큼도 배우고 실천하기가 힘들 것이다. 반면에 동화책을 읽어도 배우고자 하는 이의 마음이 지극하다면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살아가며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가끔 동화책이나 아동도서를 펼쳐들어라. 그 속에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가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얻고자 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고 배우고자 하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 크나큰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의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담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고 하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오래되었지 졸업 후 연락도 몇 번 하지 않은 그저 동창생 정도로 머무른 그저 그런 인연도 무척이나 많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유호성과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를 보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한다. 오래 사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 동창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 3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 많은 친구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은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행복한 평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후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모모하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모모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 걸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변진섭 가수의 노래 희망사항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 보자.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는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며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나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쉼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또 움직이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내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깨달아 굽어보면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내 몸에 이미 지닌 것이다. 하지만 보통 내가 지닌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사람의 뜻은 성에 찰 만한 것만 사모하는지라 건너다 보며 가리켜 저것이라고만 한다. 이는 천하의 공통된 근심이다. 지구는 둥글고 사방 땅덩어리는 평평하다. 천하에 내가 앉아있는 곳보다 높은 곳이 없다. 천하에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쁨은 먼데 딴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앞, 발밑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다산의 편지 중에서.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세상이 나를 향해 웃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것으로도 포복절도를 하며 웃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 세상이 삭막해서일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일까? 걱정이 많아서일까? 일이 힘들어서일까? 굴을 가지면 씹을 못 가지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건물이 있어도 공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직장이 있어도 연봉이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불만을 가진다. 바르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사람이다. 구나 가졌으니 기뻐해야 할 것이고 나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손을 놀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한다. 본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가는 지금 가진 것도 다 잃는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고 매 순간 웃지 못할 날이 없다. 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굴을 가진 사람이 씹을 못 가져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꿈과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굴을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지 씹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가 없다. 불평,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 이를 잘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은 늘 함께 다니며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떠올리며 매 순간 즐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지나보니 딱히 힘든 일도 아니더라. 그 순간만 잘 견디면 곧 기쁨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결코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잘 웃는 사람이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어보아라.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할 것이다. 일부러라도 웃으면 실제 웃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웃음을 잃어버린 날이 있다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길 바란다. 한껏 웃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것이다. 그 웃음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 마주보고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서로의 그 모습이 더 우스워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릴 것이니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시험해보면 좋겠다. 지금 당장 서로를 바라보고 5초만 웃어보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각박한 세상이라도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참으로 많고 웃을 일도 참으로 많다. 당신의 매일이 늘 웃음과 함께하길 바란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웃음을 기다리지 말고 웃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세상이 나를 위해 웃을 것이다. 화는 성내는 기운을 따라 들어오고 복은 밝게 웃는 얼굴을 따라 들어온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효도와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마음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벽에 문 안 들이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피는 일 같은 경우에 만약 요 아래 바닥이 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너희 형제는 노비를 불러 시키지 말고 스스로 헌솜을 가져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라. 그 수고가 또한 잠깐 연기를 쏘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흐뭇한 마음은 마치 맛있는 술을 드신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이 일을 즐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여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서 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내 두 아들이 효자가 되고 두 며느리는 효부가 된다면 나는 이곳 금능, 유배지에서 그대로 늙는다 해도 오히려 유감이 없을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노랫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희생과 봉사도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고뇌와 번민도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영화와 책도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의 크고 작은 전쟁도 사랑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다. 그처럼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배우자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거나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도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알 도리가 없다. 짐작만 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는 법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봐야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움이 짙어진다. 곁에 있을 때는 모른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큰 사랑인지를. 뭐든지 없어봐야 소중한 줄 안다. 남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사랑하면 그만큼 더 아껴줘야 한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잦은 스킨십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한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가르침은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을 통해 경험하고 보고 자란 그것이 곧 가르침이 되어 자식의 삶이 된다. 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고 배운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주위에 많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부부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이 섞인 말로 사랑 표현을 애써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연애 시절에는 누가 말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 바로 엄마다. 낳고 길러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제는 지 새끼, 지 마누라 챙기느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얼마나 됐던가. 시간이 흘러 남은 것이라곤 머리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꽃뿐이구나. 여기 또 한 여자가 있다. 내 자식들에게는 엄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아내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아내를 힘들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아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보며 투정을 부려도 되는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냘프고 소중한 내 여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도 무척이나 사랑한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야속하다 생각일랑 말거라. 나 하나 믿고 결혼한 여인인데 자식들이 막대하는 것과 너희 어미를 피곤하게 하는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지 않겠느냐. 너희 엄마를 만나 사랑을 했고 그 결실로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비도 너희 할머니가 편해서 예의 없이 대한 적이 덜어 있었다. 원래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가 보다. 자식의 짜증과 투정을 받아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잘못을 감싸주는 그런 바다 같은 존재 말이다. 하지만 그런 엄마라는 존재가 편하다고 해서 자식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는 아니지 않겠느냐. 편한 것과 막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 엄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너희 엄마는 엄마라는 존재로서 너희에게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다. 그 큰 사랑을 갚으라고는 하지 않는다. 응당 부모라면 자식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사랑이니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막 대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서로가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다. 진정 사랑하기에 편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또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엄마도 누군가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자 한 남자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인 꽃 같은 여인이다.
엄마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그러니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자. 내 엄마에게 잘하는 것이니 뭐가 아깝겠나. 일단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랑한다고 해서 막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엄마한테 늘 잘하고 더불어 아버지한테도 잘하도록 하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다. 사랑을 자주 표현하자. 당신의 삶이 표현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나날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공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음 공부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 책을 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몸은 편해졌지만 반대로 고독, 우울,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자는 꿈을 잃고 방황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